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되자마자 끔찍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연쇄살인마. 그를 공개 수배하고 13시간 후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하게 되었죠. 그 이후 수많은 기사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범행 동기까지. 그때 저희에게 놀라운 제보가 도착하게 됩니다. 김원 사건 파일, 고향 양주, 연쇄살인마의 목적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 방송은 긴급 촬영본으로 편집이 별도로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루만 더 빨리 잡았다면 추가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유족의 말입니다.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선 사건의 내용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오후 7시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라는 조카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은 동생의 가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헌데 가게의 문이 잠겨 있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문이 열리고 나서 자신의 동생이 이미 심하게 폭행당한 채 숨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 고양시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을 폭행 및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근데 이때 경찰이 지문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변에 있었던 범죄자들을 통해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체크를 했고 그 사람들의 지문과 현장에 남아있는 많은 지문들 중에 잘린 지문 하나를 찾아서 딱 대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겁니다. 시간은 하루가 걸려 그날이 12월 31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현장 근처에서 계속 한 음식점에서는 무전 취식을 하고 도주했고 또 다른 곳엔 한 치킨집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쳐 달아났고 한 주점에서도 또다시 술을 먹고 그냥 현금을 훔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 사이 범인은 파주를 거쳐 서울에 머물다가 양주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경찰 내부에선 1월 3일 공개 수사를 내부의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데 공개 수배 전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어제였던 1월 5일 오전 9시에 공개가 되었죠. 이틀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이 사진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다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 수배 전단이 오전 9시에 공개되기 불과 30분 전이었던 8시 30분 양주시 광정면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죠. 출근 직원이 가게 안에서 쓰러진 사장님을 발견한 겁니다. 분명 전날 마지막 손님하고 사장님이 함께 술을 먹는 걸 보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오니 흔들어도 깨어 일어나지 않았고 얼굴에 심한 폭행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 살인마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연쇄살인마에 대한 가능성이었죠. 이후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고향과 양주의 범인이 동일 범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 냅두면 사람을 더 살해할 수도 있다. 빠르게 검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경찰. 하지만 한 발 조금씩 늦는 문제였죠.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고 그 이후 영등포, 남대문, 청량리, 용산 등 역 일대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 입는 치밀함까지 보이는 범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범인은 교통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동서울터미널에 도착, 강원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도주를 해버렸죠. 이제 모든 수사 인력은 강원도로 집중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는 모습, 과연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형사들의 눈에 띄었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의 이상한 걸음걸이였죠.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쓸듯이 하는 좀 이상한 걸음걸이였는데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강릉시장 거리를 탐문했던 당시 형사들이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건너편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걸어오는데 분명 옷은 달라 보였습니다. 이미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독특한 걸음걸이가 똑같았던 겁니다. 결국 공개 수배한 지 13시간 후인 1월 1일 밤 10시 44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에서 검거를 하게 되었죠.
새 벽도부터 발생한 연쇄살인마,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초기에는 그냥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교도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이후부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고 술을 마시면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타입이 되어서 술만 마시면 그게 주체가 안 돼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즉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검거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인 내용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 범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 연쇄살인으로 2명을 살해했는데 그 안에선 술을 마셨다라는 심신미약 하나, 그리고 자기가 뭔가 분노 때문에 묻지마 범죄처럼 뭔가 비난 동기를 받을 만한 살인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말을 주장합니다. 분명 강도 살인의 형량은 무기 아니면 사형, 그런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그 안에 술이라는 걸 끼워 넣으면서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럼 그의 다른 특징은 또 없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초범이 아닐 것 같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전과만 5범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여성 혼자 있는 곳에 가서 절도죄를 저질렀던 전력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범인은 작년 11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불과 2달 만에 이젠 연쇄살인마가 돼버린 거죠. 전체 수감생활만 합치더라도 22년, 현재 나이 57세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인이 되어 57세까지 37년의 시간 동안 절반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 물론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 속에 보더라도 왜소한 체격이었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뇨를 앓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보도가 되었죠. 진실일까요?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내용의 정리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가 공개 수배가 된 시점이었던 1월 5일 오전부터였죠. 경찰의 수배 전단지는 총 4장의 사진과 검거 포상금, 그리고 57세 이모씨, 키는 170의 민머리 정도의 정보였습니다. 분명 추가 범죄가 더 발생될 수 있기에 더 빠르게 잡아야만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외 추가 정보, 이름까지도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았죠. 사실 어쩌면 그 부분이 제일 의아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하게 되면 이름에 대한 부분도 공개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뭔가 특이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름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말이죠. 특히 2024년에는 신상정보공개법이 이미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 많은 증거가 있는 상태니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머그샷 1호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범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췄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우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과거 전력에 대한 부분부터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죠. 해서 공개 수배 당일날 알려진 정보에서 가장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에 띈 사진 3장, 바로 보호관찰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전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었죠.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니 말입니다. 그게 성범죄 전과인지 아니면 다른 전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해서 저희는 성범죄 전과자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57세 이씨를 전부 검색을 해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전부 뒤져봤지만 그 안에서 이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2009년 기점입니다. 2009년 이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록은 없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직은 방송하기에 이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기자분들도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었죠.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날의 방송, 밤 11시경이었죠. 방송을 시작하기 전 그가 검거됐다라는 소식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상황에 저희에게 놀라운 제보가 하나 오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 들어온 제보자, 그리고 그를 알고 있다라는 제보자.
그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멘트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물론 2024년이라 2023년까지 포함한다면 2022년에 술을 마시다 옆 가게 사장님 지갑 절도범이다 라고 한 거 보면 절도죄를 하고 복역을 한 뒤 11월에 출소해서 2달 사이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거니 그 사이에 대한 기억을 알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제보자분은 저에게 꽤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셨지만 2022년경 약 11월쯤이다 라고 기억을 하셨고, 그리고 파주시 운정역 근처다 라는 정보, 절도죄의 징역 1년, 저희는 그 지역 파주 관할이었던 재판부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살인마의 과거 전과까지도 모두 알아낼 수 있었죠. 모든 내용은 확실하게 확인을 거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쇄살인마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이영복, 나이 57세. 저희는 판결문 번호와 실제 피고인명이 일치한 것까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의 전과는 2009년부터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요. 2009년 5월 22일 절도죄로 징역 10년. 이거 그 전부터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초범으론 절대 받을 수 없는 형량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 3월 16일 절도죄로 또 1년, 2020년 9월 16일 절도죄로 또 1년, 그렇게 21년 4월 8일 안양교도소에서 집행 종료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출소하자마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절도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 이영복.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그 범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경 저녁 5시 20분 파주시에 있는 한 카페 내에 들어가서 사장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입구 옆 물품 보관함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9만원, 지갑에서 3만원을 꺼내서 절취한 점,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1월 6일 밤 9시 40분경 파주시에 있는 한 매장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한 점, 그로부터 3일 뒤인 11월 9일 오후 3시 54분경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모 성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피해자가 메고 있던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서 그대로 절취한 점, 날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경 파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탐을 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 내에서 현금 17만원,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까지 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이상의 징역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기 혐의까지도 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전 취식에 대한 문제였죠. 궁금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수많은 전과가 있고 출소하자마자 바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에 가고 지금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연속적인 범죄였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소 전과 5범, 나오면 또다시 범죄, 나오면 또다시 범죄. 이런 사람을 과연 형량을 얼마나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재판부는 이영복에게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2023년 11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럼 왜 1년밖에 주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첫째,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 둘째, 생계형 범죄. 셋째, 변제 공탁. 이유입니다. 불과 2년 전의 재판부는 그에게 분명 교정교화의 가능성이 또 있을 거라고 그를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와 연쇄살인마가 되었죠. 그 전부터도 지속적인 범죄였습니다. 사회와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보호관찰도 막지 못한 상황이었죠. 자, 그럼 궁금합니다. 과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제보자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줄지 말이죠.
이영복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파주 운정 일대에서 여러 가게를 다닌 이영복이라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각각의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단골로서 그렇게 손님 사이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들었지만 사실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은 따라서 파주와 운정 이쪽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한 제보자는 이영복에 대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게에도 좀 왔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사실 다른 주변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절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기는 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남자냐 여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럼 2022년 11월 어떤 일이 과연 있었던 걸까요? 당시 제보자는 친구들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파주 운정역 근처였죠. 사장님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 가게 여사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쳤죠. 지갑이 없어졌다, 가방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누군가가 주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상태였죠. 그때 이들 3명은 주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뭔가 행동도 어색한 노인을 한 명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 가방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 다가갔더니 다짜고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영복이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던 이영복은 가방 안에 있는 현금, 지갑만 챙기고 가방을 버린 뒤에 도주를 시작했죠.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쫓았던 제보자분들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었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기가 너무 빨랐다.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었다가 주먹으로 맞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격성도 있었고 신체적인 문제가 크게 없는 상태였죠. 또 다른 제보자는 거리를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며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친 거였죠. 그렇게 경찰이 왔고 나머지 내용을 전달한 뒤 한 달 뒤가 돼서야 검거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범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요,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주방에 들어갔던 이영복은 가방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주방에서 먼저 주방에 있는 칼을 듭니다. 주변을 살펴본 뒤 그 다음 가방을 짚고 그 이후 흉기를 놓고 도주를 했죠. 여차하면 위협하거나 더 나아가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제보자분은 잊고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난 건 언제였을까요? 이번에 공개 수배가 되고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경찰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2023년 12월 31일이면 언제였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12월 30일 날 고향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31일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보자에게 연락이 온 거죠. 경찰에 연락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예전에 절도범으로 신고했던 걔가 출소하고 나서 지금 뭔가 보복하듯이 돌아다니고 있다.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금방 잡히겠지. 별 생각이 없이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불과 며칠 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24년 1월 2일이었죠. 1월 2일이었으면 당시 이영복은 파주에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기 전이었고 이동했다가 그 다음 양주로 가서 5일날 살인을 저지른 그 사이 시간입니다. 24년 1월 2일경 파주 운정역 근처의 형사들이 삼단봉에 권총까지 들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제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주변 상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남성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소리치고 바깥에 다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영복이었습니다. 이영복은 어딜 향했던 걸까요?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게였죠. 보복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당시에 못 저지르고 서울로 갔다가 그 이후에 양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뻔한 상황이었죠. 정말 다행히도 그 당일날 피해자였던 그 가게 사장님은 이상하게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셔서 그날 일찍 닫고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영복이 흉기를 들고 나타난 상황이었죠. 만약 그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 가게 사장님 성별과 연세가 어느 정도쯤 되십니까? 답은요, 60대의 여성이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영복이 공격을 하고 다닌 모든 피해자 50, 60대의 여성 그리고 혼자 있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교도소 내에서 좀 힘들어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고 싶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영복. 그런데 이영복은 분명 그 당일날 보복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경찰도 그걸 조심하라고 미리 얘기해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현장까지 왔다가 떠났습니다. 정말 이영복은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순수하게 그 문제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의 목적이 보복 범죄였다면 죄명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형량 또한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복이 1차 살인을 저지르고 파주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파주를 안 떠났다. 바로 이곳이 그 가게 근처 지역입니다. 제보자분들은 이랬습니다. 1월 4일 뉴스 소식을 보자마자 아, 그놈이구나 라고 바로 아셨다라는 내용이었죠.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 가게 사장님도 그 주변에 있었던 제보자분들도 똑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거다라며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쓸어내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 전부터의 수법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전해달라 부탁하셨죠. 그리고 꼭 하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영복의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자분들에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분들에게 어떠한 보복 행위라도 가해하신다면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영복, 단순하게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런 자신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저지른 범죄자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를 신고했다라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사람을 찾지 못하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보는 것, 어떤 쪽이 더 가깝다고 보이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는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마입니다. 대한민국엔 사형이라는 제도가 분명 살아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사형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 57세,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두 건의 강도살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경찰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복행위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걸 12월 31일 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경찰은 조금 더 빠르게 그를 검거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2차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고향 양주 연쇄살인마 이영복, 그에게 합당한 형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영복이라는 사람의 2009년 이전에 있었던 범죄 전과들에 대해서는 확인 중입니다. 좀 센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크 중이고요. 그거는 추후 나오게 되면 전해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따로 찍지 않더라도 저희 영상에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 놓던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영복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100% 다 얘기한 것 같지 않다라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미 경찰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문제였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면 그 양주 사건 유족분들이 더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이런 전화 내용이나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죠. 조금만 더 빠르게라는 그 부분은 항상 어떤 사건이든 아쉽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12월 31일 날 인지를 한 상태였다라고 했을 때 뭐 환복하고 현금만 쓰고 막 이랬다라는 문제여서 빠르게 잡지 못했다라는 뭐 내용도 어느 정도는 보긴 봤지만 참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조력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방송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제보자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보자분들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만약 그런 행위를 하면 전 진짜 까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자분들한테 어떠한 피해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고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전해 들으면서 제보자분들한테 실제로 이영복이 좀 평상시에도 술을 먹으면 좀 센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영복은 남자 사장님들 말고요. 남자 쪽 말고 여성, 그것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그렇게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절도를 했다는 게 그게 이영복이다라는 확신은 없어도 자꾸 그 사람만 오면 물건이 사라지거나 돈이 없어지는 일들이 자꾸 빈번히 발생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트러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과 자체도 매우 많았고 관찰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본다면 좀 특별한 관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정교화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봤을 때 그래 뭐 사람들 사이에서 편차가 좀 있겠지만 실수야 라고 뭐 그냥 한 번 정도는 뭐 그래 대신에 이제 영원히 그러지 마 정신 차리고 살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정교화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신 그러지 말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같이 살아가자 라는 문제인 건데 극악무도한 거 제외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정교화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반복적 전과예요. 전과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반사회적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와 반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사회적 규범, 도덕, 법치 모든 걸 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재범도 재범이지만 전과가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중성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같은 범죄든 뭐든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더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렇게 수많은 전과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또 저지르고 들어갔다 나와서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질렀는데 그냥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이고 공탁 걸었고 뭐 이런 이유로 또다시 형량 낮게 주고 이런다라는 게 이게 정말 교정교화를 위한 가능성을 주려고 하는 건지 역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재판부 속으신 거예요. 그의 거짓말에. 그리고 그는 연쇄살인마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초범한테 뭐 엄청 세게 주세요. 절도 초범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법규를 어기면서 그것도 형사사건에서 얽혀있다라는 문제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수사와 그리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영원한 격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리고 법의 위대함, 법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